3개나 뜯어졌다. 팀장과 마주치기 싫어 돌아간 3층 화장실 복도 앞에선 장모가 사줬다는 그의 번쩍이는 베라가모 구두를 밟았다. 잭들의 ISBN 기호를 입력하는 동안 컴퓨터가 13번 다운되었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목사기에 카트리지가 다 발라버렸다. 관리실에 가서 새 도로를 달라고 했을 때 종무가 이 세상 돈은 내가 다 쓰는 것 아니냐는 얼굴로 빈정거렸다. 그날 9시 뉴스에 지하철 연착사고 같은 건 방송되지 않았다. 각각 아파트 19층과 24층에서 두 여자가 투신제사를 한 사건이 아나운서의 당당한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었다. 채널을 돌리려고 하다가 리모컨이 고장났다는 걸 알았다. 겨우 드라이버를 찾아 리모컨을 반쯤 분해했을 때 배터리가
있잖아. 어이가 없어서 꼭 뺨이라도 한 대 갈겨줘야 할 것 같았다. 그래야 잘못은 내가 아니라 그쪽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새벽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았다. 난 그게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 봉투요. 쓰레기 봉투. 검정색 봉투. 검정색이요. 뭐요? 그쪽이 가져간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 말은 설마 그 검정색 쓰레기 봉투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새벽 1시에 남의 집에 들어와선 쓰레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여자의 말이 맞는다면 남의 집 앞에 그것도 몰래 두게 한 쓰레기 봉투 말이다. 나는 당장 그 검정색 비닐봉투 따위 던져주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의 쓰레기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분명 현관에 던져놓고 나갔는데 말이다. 그러고 보니 아침에 봤던 그 쓰레기 봉투가 사라졌다. 나는 거실 주위를 뒤지기 시작했다. 거실에 있던 쓰레기통 속까지 뒤졌다. 하지만 검정색 비닐봉투 같은 건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쓰레기 봉투가 맞긴 했던 걸까? 저기 같이 찾아도 돼요? 지금은 그냥 돌아가세요. 곧 2시예요. 여자의 코끝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어갔다. 울 것 같았다. 진짜. 나는 다시 한번 쓰레기통 속을 살폈다. 그거 좀 기다려보세요. 이 새벽에 자기 집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한심한 꼴이라니. 어제도 지가 그랬는데 얼른 던져주고 저 미친 여자를 쫓아버려야지. 졸려서 연거푸 아픔이 났다. 내친김에 나는 내 방 쓰레기통도 뒤져보기로 했다. 당연히 나는 그 여자가 내 옆에 서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는 닫혀있던 다용도실 문을 열고 말았다. 화가 잔뜩 나있던 6살짜리 페르시아 남곱식
아저씨가 무슨 그런 소리를 지금 날 놀리려는 거야. 점프는 고양이들 습성이야. 동물병원장은 70평생 그런 고양이 얘긴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최근에 리뷰를 썼던 책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려다가 관뒀다. 고양이는 자살하지 않아. 절대 아니라니까. 저도 고양이가 광견병에 걸리던 얘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는 광견병에 걸린 고양이 얘기를 떠들면서 대개 샨티에게 예방주사 몇 가지는 더 맞춰야 한다고 설교했다. 나는 말 안 듣는 소년처럼 입을 꼭 다물고 계속 고개를 저었다. 마르탱 보네스티에에 의하면 고양이도 자살한다. 18세기 어느 프랑스 외교관의 고양이를 사모한 백작집 고양이는 외교관의 고양이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자 난간 위에서 의도적으로 투신 자살한다. 주인도 고양이의 자살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고양이가 자살하거든 나한테 데려와. 내가 고양이 한 마리 분양해줄 테니까. 70년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확실한 찬 얼굴로 맛을 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정도는 생기는 걸까? 그게 틀린 답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 없이 말이다. 그런 삶이라면 일단 견디고 볼 일이다. 나는 병원 문을 나서며 40년쯤 후의 미래를 생각했다. 죽은 애인은 어서 노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곤 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 폭설처럼 몸으로 쏟아내려 난데없이 들어가버리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명상과 요가를 오래 한 부작용인지 또가의 세계관인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시절에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늙어 노인이 된다는 건 내겐 시간의 직무유기, 시간에게 당하는 끔찍한 강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뭔가를 확신에 차서 말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사는 게 좀 쉬워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못 찾았다고 대성통곡하는 이 여자에게 왜 우냐는 한심한 질문 대신 뭔가 해줄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우는 여자가 싫다. 오랫동안 우는 여자는 더 싫다. 냄새나고 축축하고 시끄럽다. 내 앞에서 이 여자는 1시간째 울고 있다. 시발서박. 이건 최고 학생 클레임으로 분류된 고객들이니까 직접 해결해. 고객 지원팀 특별 요청이다. 편집 1등의 삶. 당신이 당첨됐거든. 불만 없지? 불면증이 나아지면 이번에는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게 문제가 된다. 내 삶의 균형이란 건 쉽게 찾아지질 않았다. 한 달 동안 20번을 지각했으니 업무 외에 일이 떨어진다 한들 도리가 없다. 사무실에 앉아 출판사 직원을 만나거나 이벤트 페이지를 만드는 대신 적재되어 있는 배송을 도우라는 거였다. 내가 근무하는 서점은 비비리는 하는 인터넷 서점계의 경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구간 정종 50% 세일. 사이트 메인 배너에 뜬 카피처럼 완전히 미친 이벤트였다. 주문이 폭주해 고객들에게 제 날짜에 책을 전해준 일은 불가능했다. 동화불능 상태에 빠진 고객 지원팀의 욕을 퍼붓고 오늘 안에 책을 배송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고객들도 나타났다. 그런 고객을 택배회사 직원들이 상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회사가 정할 매뉴얼대로만 정확히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런 일은 더 이상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훈련에 의해 반복된다. 그런 반복이 어느새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역시 반복 훈련에 의해 알게 된다. 사람이 기계가 되어가는 과정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을 하루에 100번씩 외치다 보면 감정노동이고 뭐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초현실주의 소설처럼 느껴지게 될 테니까.
구독자 100만, 사이트 하루 접속 수십만을 강조하던 팀장의 말이 헛소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긴 옆집 여자가 새벽에 이웃집에 쳐들어와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울고불고 벅석을 떠는 것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확률이다. 나는 2002호의 배를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답이다. 오늘이야말로 이 여자 방식대로 해줄까? 이젠 문을 비친 듯이 두들겨야겠다. 간간히 발길질로 해야겠지. 소리도 좀 질러주고 불규칙적으로 벨도 눌러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고함을 쳐도 여자가 나오지 않았다. 평화교회. 나는 교회 마크가 붙은 현관문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리고 반쯤 포기한 채 집 앞에 책상사를 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문을 긁어내는 샨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지금 문을 열면 샨티는 곧바로 달려나와 어디든 뛰어갈 것이다. 피곤했고 다리가 아팠다. 서 있을 기운조차 없었다. 나는 현관 앞 샨티의 난동을 경청하며 무심코 2002호의 손잡이를 돌렸다. 스르륵 문이 열렸다. 119에 연락해야겠다. 전화는 어디에 있는 거지? 아니다. 살인사건은 112였지. 간첩신고였나? 아, 망할. 2002호 여자가 대자로 거실에 엎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식칼이 있었다. 홈쇼핑에서 쇼어스트릿이 두꺼운 종이를 잘라대며 성능을 자랑했던 독일제 henkel 5스타. 칼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빗물이 카펫 아래에 고였는지 비비린내가 진동했다.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이 점점 축축한 점액질내 괴물로 변해 부스스 일어나 벌떡 설 것 같았다. 속이 울렁댔다. 여자를 일으키기가 두려웠다. 열어놓은 창문에는 바람이 들어왔다. 부풀어 오른 짙은 파란색 벨벳 커튼 뒤로 햇빛이 스며 일렁였다. 그 빛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잔 속의 레드와인처럼 바닥으로 아주 조금씩 흘러내리는 게 보였다. 어두운 공간에 도륙된 고기처럼 담겨있는 여자가 보였다. 얼굴 대신 표정 없이 납작한 두 개의 엉덩이가 덜덜거리는 내 이빨을 무심히 노려보고 있었다. 전화를 잠시만 기다려줘요. 119에 신고를. 저기요, 잠깐만. 전화하지 말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다. 인터넷 서점에서 책 주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아닌 책을